내 욕은 참아도 가족 욕은 못 참는다고 하죠. 아무리 집에서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는 식구였다고 하더라도 남이 건드리는 순간 그건 다른 영역의 얘기가 되잖아요. 그럼 이건 어떤가요? 새 식구가 내 식구를 건드리는 거요. 이건 또 다른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저는 열받고 당장 시댁을 뒤집어 엎어야 속이 시원한데 정작 그 욕의 당사자인 저희 아버지는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 거라면서 이번 일로 본인들도 느끼는 게 있을 테니까 조용히 넘어가자는 식이니까요. 저도 당한 게 있는데 억울해서 그냥은 못 지나가겠더라고요. 누가 그러던데 가족 욕을 한다는 것이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거나 다름이 없다고요. 저도 그걸 뻔히 알면서 이렇게 시댁 욕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혼자서 삭힐 수 없는 화나 감정도 주저리 적어가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사연을 쓰다 보면 복잡한 감정들도 좀 정리가 될 거고 결과적으로 제가 결정을 내리는데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요. 어떻게 세상에 예쁘고 화목한 가족들만 있겠습니까? 그건 TV 속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얘기죠. 사연을 들으시는 여러분만 하더라도 이번 주에 가족들이랑 몇 번 싸우셨어요? 안 싸우셨다는 분들 양심에 손을 얹고 대답해 보세요. 그냥 대화를 안 하신 건 아니고요. 이렇게 갈등하고 거기서 올바른 답을 찾아가면서 살아가는 게 보통 가족의 모습이라 생각하고 저도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애쓰지 않고 제 얼굴에 침 한번 시원하게 뱉어볼게요. 맞벌이 부부의 자식은 필연적으로 풍족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외로운 유년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죠. 저한테 딱 들어맞는 얘기입니다. 어렸을 땐 거의 할머니의 손에 자랐거든요. 제가 엄청 어렸을 때는 오죽하면 주말에 할머니와 떨어져서 엄마랑 아빠랑 지내러 가야 하면 가기 싫다고 막 울었대요. 솔직히 제 자식들이 그러면 가슴이 미어져서 저는 일 못 다닐 것 같은데 그것 역시 배부른 소리겠죠. 결국 두 분이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오신 덕분에 제가 배부르고 등 따시게 클 수 있었던 거니까요. 어렸을 때 소풍을 가면 친구들이 엄마가 싸준 김밥을 펼쳐놓는 모습이 왜 그렇게 부럽던지요. 소풍 도시락을 싸달라고 말씀드리면 도시락이 도시락인가 보다 하고 밥에다 집에서 먹는 반찬 대강 담아 진짜로 도시락을 싸주시던 할머니. 지금은 돌아가셔서 그 도시락마저 감사하고 그리운 음식이 되었지만 철없는 어린 시절에는 다들 남들과 다르게 싫고 쪽팔리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왜 우리 부모님은 학부모 회의 때 저렇게 차려입고 다른 부모님들이랑 인사도 잘하고 나한테 엄청나게 관심이 많은 것처럼 구시다가 정작 일을 시작하고 나면 나 몰라라 하시는지 진짜 저희 부모님이 맞긴 한지 반항심만 모락모락 커졌죠. 중학교 때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잠깐 집에 들어가서 살았을 때는 그야말로 고문이 따로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뭐가 그렇게 바쁘신지 집에 들어와서 피곤해 죽겠다는 얼굴로 정말 의무적으로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셨고요. 이게 정말 대답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의무적으로 이걸 물어봐야 오늘 하루 일과가 끝나는 거라 생각하셔서 그러는 건지 몰라도 바쁜 부모님과 한 집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다들 기숙사 들어가기 싫어했는데 기숙사 모집이 열리자마자 제가 쏜살같이 신청을 했죠. 어딜 가든지 집보다는 마음이 편하겠다 싶어서 그런 게 컸어요. 확실히 제가 사람에 관심이 고프긴 했었나 봐요. 남들은 4인 1실이 뭐냐고 이게 군대지 학교냐고 투덜거리는데 전 이렇게 북적거리는 게 너무 좋은 거죠. 아침에 눈 떠서 잠들기 직전까지 친구들과 같이 떠들어댔던 것 같아요. 진짜 부럽다. 우리 부모님은 왜 맨날 공부 안 하냐고 하나부터 열까지 사사건건 참견해서 짜증나 죽겠는데. 우리 부모님도 니네 부모님처럼 관심 좀 꺼주는 게 내 소원이다, 소원. 제가 부모님이 저한테 관심도 없는 것 같다. 당장 가족 중에 누구 하나가 사라져도 사라졌는지 눈치도 못 챌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그때는 그 말의 무게감을 몰랐거든요. 아무리 관심 없는 가족이라도 곁에 있을 때가 행복한 거라는 것을, 당연하게 곁에 있는 것들, 그 항상이 주는 소중함을 알지 못했죠.
부모님이 저한테 관심이 너무 없다. 사람들한테 늘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지만 사실 반대로 부모님에게 늘 관심이 없었던 건 저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의무적으로 하는 안부 전화에서 엄마가 몸이 안 좋으신 것 같다 얘기를 들었을 때도 나도 요즘 공부하느라 피곤하다는 소리나 했으니까요. 공무원이면 외출도 잘 돼 있지 않냐. 공부하느라 힘든 딸한테 전화해서 하소연할 시간 있으면 외출 써서 병원이라도 다녀오셔라. 그렇게 날카로운 소리나 했어요. 바보같이. 평소에 저한테 아프다는 소리도 잘 안 하시던 엄마였는데 오랜만에 하는 안부 전화에서 제가 안부가 아니라 본인 얘기를 하시는 게 심술이라도 났던 걸까요? 너무 철이 없었죠. 서로에게 벽을 치고 담을 쌓고 살았던 저희 가족이 바뀌게 된 계기는 너무나도 간단했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아프셨거든요. 사람 아픈 거 그거 진짜 한순간이더라고요. 있을 때 잘해야 한다. 사람 언제 어떻게 될 줄 모른다. 그거 정말 말로만 그러는 줄 알았죠. 막상 저한테 그런 일이 닥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필이면 고등학교 3학년 때 다들 진학 때문에 정신이 없던 그 시기에 아빠한테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공부하느라 바쁘고 정신이 없을 시기에 갑작스럽게 정말 미안하다고 운을 띄우신 아버지는 엄마가 지금 좀 아프다. 지금 좀 많이 아픈데 가족들이 옆에 있어줘야 할 것 같다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엄마의 투병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수험생인 제가 혹시라도 마음이 흔들릴까 싶어 엄마의 소식을 전하는 것조차 망설이셨던 두 분께서 이제는 가족들에게 마음의 준비가 필요할 것 같다는 의사 선생님의 얘기에 더 이상 저에게 숨길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셨던 거죠. 엉엉 울면서 책상을 밀어버리고 학교를 빠져나갔던 것 같아요. 택시를 타고 가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하느님, 제가 진짜 죄송하다고. 당장 가족 앞에서 누구 하나 사라져도 눈치 못 챌 사람이라고. 그땐 그런 말 했던 것도 잘못했고, 차라리 엄마를 데려갈 거면 싸가지 없이 그런 소리를 했던 나를 데려가시라고. 제발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교복 입은 학생이 조수석에 급하게 타서 먼 거리의 병원으로 가달라고 하지. 타자마자 펑펑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지. 기사님이 엄청 짠해 보였나 봐요. 학생이 뭔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저씨가 살다 보니까 그래. 사람이 뭐가 됐든지 그렇게 간절하게 빌다 보면 하느님이 딱 한 개는 들어주시더라고. 힘내.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아도 다 괜찮아지는 날 오니까. 그러고서는 얼른 가보라고 택시 요금도 안 받으시고 제 등을 떠밀어 주시더라고요. 늦긴 했지만 그때 그 기사님께도 감사했다고 인사 전해요. 제 인생에서 만나본 몇 안 되는 좋은 어른 중에 한 분이었다고요. 다는 아니지만 기사님 말씀처럼 제가 그날 택시 안에서 빌었던 수많은 소원 중에 하나는 이루어졌으니까요. 도착하자마자 이미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시뻘개진 아빠와 얼굴이 헬스케진 엄마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너무 미안하다고 엄마 손을 잡고 펑펑 울었어요. 제가 다 잘못했다고요. 엄마한테 너무 관심이 없었던 거 그것도 사과하고 엄마한테 싸가지 없게 굴었던 것도 너무 미안하다고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사과할게. 아직 너무 많이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살아주면 안 되겠냐고 펑펑 울었습니다. 아빠도 그 모습을 보고 더는 눈물을 못 참겠는지 벽을 보고 흐느끼시더군요. 우리 딸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 없었어? 약 기운 때문에 힘도 없어서 갈라질 때마다 핏방울이 맺히는 입술에서 나온 얘기를 듣는 순간 전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대답이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건가 싶었던 피곤해 죽겠다는 얼굴로 의무감에 쥐어짜듯 하는 줄 알았던 그 얘기가 사실은 지금 당장 기절해 버릴 것 같은 피곤한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딸에게 꼭 물어보고 싶었던 얘기였다는 것을 그 순간에 알게 됐으니까요. 부모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늦게 깨달아버린 죄책감이 미친 듯이 밀려왔어요. 그렇게 고등학교 3학년 때 엄마를 떠나보내게 됐습니다. 엄마를 떠나보내고 아버지와 저는 심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삶에서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게 되는 기회였던 거죠. 부모님과의 관계를 냉소적으로 바라봤던 저도 일밖에 모르시던 아빠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죠.
시간이 날 때마다 서로의 안부를 묻게 됐고 아빠는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주말이 되면 직장 동료들을 만나는 대신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것을 택하셨어요. 엄마까지 계셨더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달라진 가족의 모습이 제가 꿈꾸던 모습이라 그래도 우리 참 건강하게 바뀌어가고 있구나. 참 다행이다 싶었어요. 첫 수능을 장렬히 망쳤습니다. 공부가 도저히 손에 안 잡혔어요. 내가 정말 대학을 가고 싶나,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진짜 하고 싶은 게 뭔가 생각이 많았죠. 그렇게 재수학원을 등록하게 됐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지는 느낌이 마냥 좋지는 않더라고요. 아빠가 그때 저한테 그러셨어요. 뭐든 1년이라고요. 아빠가 시험 공부라면 도 같아서 잘 알잖아. 뭐든 1년이야. 1년 동안 죽어라 공부해보고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그건 내 길이 아니다 하고 딱 포기해버려야 돼. 포기할 줄 아는 것도 용기다. 그리고 알지? 아빠 너 늦게 낳아놔서 뒷바라지 계속 해줄 여력도 없다. 1년 딱 해보고 안 되겠다 싶으면 포기해. 삼수는 없는 거야. 알겠지? 인생에 두 번은 없다. 엄마가 그렇게 떠나시고 나서 그게 저희 집에서 암묵적인 규칙이 돼버렸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나도 짧고 안 되는 것에 매달려서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는 것이 말입니다. 나름대로 저한테도 목표가 있었거든요. 행정학과에 들어가서 행정고시를 보자. 뭐 이룰 수 있는 꿈만 꾸라는 법 있나요? 재수까지 해서 행정학과 합격까지는 무사히 했는데요. 꿈이 딱 절반만 이루어졌어요. 행정고시의 벽을 뚫는 건 너무 어렵더라고요. 또 1년 시험 공부를 하고 떨어지면 아닌 길은 빨리 포기하는 게 좋다. 아빠가 그렇게 얘기할까봐 몰래 공부를 하기까지 했다니까요. 시험을 몇 번이나 더 쳤는데도 번번이 미끄러지는 것을 보고 포기했습니다. 급수를 낮춰서 7급 공무원 시험에도 도전해본 첫 해에도 실패. 아빠에게는 하고 싶은 일을 찾는다고 얘기했지만 벌써 시험 공부를 한다고 날린 시간을 합쳐보니 3년이나 되더라고요. 뭐 그걸 온전히 날려버린 시간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런 경험도 결국 제 인생에서 피가 되고 살이 됐을 테니까요. 이렇게 살다간 열심히 시험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괜찮다라는 생각에 빠져서 영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까봐 퍼뜩 무서웠습니다. 정신이 확 깨더라고요. 대학 졸업 3년 만이에요. 아빠 정년 퇴임이 코앞인데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력서를 무작정 쓰기 시작했습니다. 면접은 가혹했죠. 3년 동안 놀았냐, 회사도 안 다녔냐. 면접에서 들었던 쓴소리가 그동안 제가 얼마나 허송세월을 보냈는지 느끼게 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번번이 탈락의 고배를 마셨지만 절대로 포기하고 좌절하지 않았어요. 아빠, 나 사실 아빠 몰래 취업 준비 안 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했어요. 이원서가 아빠가 모를 줄 알았냐? 너 언제 정신 차리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공무원은 뭐 아무나 되는 줄 알았어? 이제 부모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좀 알겠니? 나랏밥 먹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거봐, 너 그렇게 안 되는 거 매달리니까 다시 취업하려니 얼마나 힘들어. 더 늦어질 것 같으면 아르바이트라도 해. 사람이 공부만 하고 살면 공부하는 삶에 갇혀버리고 일 안 하고 살면 일 안 하는 삶에 갇혀버리는 거다. 뭐든 하나에 갇히면 안 돼. 아빠 봐라. 일만 하고 사니까 일만 하는 삶에 딱 갇혀가지고 30년 넘게 지금 얼마나 고리타분하고 재미없니? 대학까지 나와서 다른 친구들은 다 어디 취업했네, 무슨 기업을 다니고 있네, 이런 자랑을 하고 있을 때 재수한다고 시간 까먹어, 시험 준비한다고 시간 까먹어, 이제는 취업 준비한다고 시간 까먹어, 그러고 있는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지 않았던 이유는 그래도 이런 답답한 제 자신을 가감없이 터놓을 수 있는 아빠가 곁에 계셨기 때문이었죠. 퇴직을 코앞에 둔 아빠도 생각이 많아 보였습니다. 워낙 현직에 계실 때 일을 잘하셨고 신망이 두터우셨던 분이었기에 이곳저곳에서 아직 퇴직도 하지 않으신 아버지를 서로 모셔가라고 난리였으니까요. 이미 다 지나간 일이기에 얘기할 수 있지만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관 쪽 자리까지 제안을 받으셨던 모양이에요.
퇴직 이후에는 그동안 일하느라 하지 못하셨던 것들을 하시면서 조용히 노후를 보내시기로 완전히 마음을 바꾸셨던 아버지였기에 정중하게 모든 제안을 다 거절하고 있었던 상황이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아직 큰 걱정인 늦둥이 딸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보통 아버지들 퇴직 전에 딸들이 결혼까지 다 시켜놔야 마음이 편안한데 이놈의 딸은 결혼은커녕 아직 사회의 자리조차 제대로 못 잡은 상태니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사람이 다 때가 되면 제자리 찾아간다고 안타깝게도 아빠가 퇴직하신 이후긴 했지만 저도 일과 사랑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게 됐습니다. 회사에 취업을 했고 결국 그 회사에서 남편도 만나게 된 거거든요. 겹경사가 그뿐이었는 줄 아세요? 저희 아빠도 퇴직과 동시에 재취업을 하셨어요. 엄마 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저는 지역에서 꽤나 괜찮은 중견기업에 취업을 하게 됐고요. 정년 퇴임을 하신 아빠는 오라는 자리를 그렇게 다 마다하시더니 농업법인의 이사직을 잠깐 맡게 되셨죠. 오라는 자리도 많은데 굳이 거길 가시냐 저도 물었는데 나중에 계약 끝나고 시골에 땅 사서 농사 짓고 사려면 거기서 일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배우셔야 한다나요? 참 아빠 같은 생각이다 싶어서 저도 잘하셨다 했네요. 엄마 기일에 그랬어요. 나 취업 못해서 아빠가 시름시름 앓는 거 보고 엄마가 우리 둘이 같이 취업시켜 준 거냐고. 둘이서 술잔 기울이면서 막 웃었네요. 엄마는 하늘 올라가서도 우리 둘 때문에 편히 못 쉰다고요. 회사에 들어가고 나서 아빠한테도 그랬죠. 아빠는 이 힘든 출퇴근을 어떻게 몇십 년 동안 매일같이 반복했냐고요. 거기다가 퇴직까지 하고 나서도 쉬지 않고 어떻게 이걸 다 할 생각을 했냐고요. 회사 일은 전쟁통이나 따로 없는 거예요. 공부할 때도 한 번 울어본 적이 없는데 나이 먹어서 회사 들어가니까 왜 이렇게 서러운 일이 많은지 저보다 나이 어린 직장 상사의 갈굼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눈물 콧물을 빼기도 하고 직장인이라면 가슴속에 사직서 한 장씩은 품고 다닌다는 얘기가 뭔지 알게 됐죠. 사람 때문에 힘든 거 사람 때문에 극복하는 거라고 그때 힘이 되어 주었던 남편과 눈이 맞아서 순식간에 결혼 얘기까지 나오게 됐네요. 남편이 저보다 2살 어리긴 했지만 둘 다 나이가 좀 있는지라 남편 쪽에서도 결혼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좀 더 서두른 감이 없잖아 있었죠. 아빠가 엄청 열받아 했었어요. 이렇게 후딱 해치울 결혼이었으면 그렇게 퇴직 전에 서둘러서 하라고 할 때 좀 하지. 이제 결혼하면 연락을 하기도 민망하다면서요. 일찌감치 월급 받으면서 일하다 몇 년 전에 퇴직을 해가지고요. 지금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직함만 번지르르 하지 거의 일을 배우는 입장이에요. 나중에 시골에 땅이라도 사서 제 손으로 벌어먹고 살려면 미리미리 기술이라도 배워놔야겠다 싶어서요. 얘기 듣자 하니까 사돈 어른도 기술직이라고요. 우리나라가 결국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게 다 기술로 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훌륭하신 일 하고 계십니다. 홀아버지 모시고 산다고 시댁에서 안 좋게 보면 어떨까 했는데 저희 아빠가 말을 좀 잘하냐고요. 자리에 앉자마자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오랜 기간 근무하고 계시는 시아버지 칭찬으로 혼을 쏙 빼놓으신 덕분에 상견례 자리도 아주 화기애애했어요. 노후 대비도 아주 철저하게 해놨다. 거기 가서 법인 이사 자리까지 맡고 계신다고 하니까 시부모님께서도 명함 받고 좋은 자리에 계신다고 흡족해 하시는 눈치더라고요. 사돈 처녀가 있다고 들었는데 오늘 못 왔냐고 물으니까 공부하느라 바빠서 못 왔다고 시부모님이 그러셨죠.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다고 한탄 아닌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인사 갈 때나 한번 얼굴 보고 시누이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어요. 저희 시누이 9급 공무원 시험을 몇 해째 도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잘 다니고 있는 직장 때려치우고 안정적인 직업이 최고라면서 퇴직금 다 까먹고 지금은 시부모님 돈으로 공부하고 있다는데 저도 그 공부 해봐서 알잖아요. 이게 공부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람 좀먹는 짓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데 시누이 일이라고 하니까 남편한테나 걱정스러운 얘기를 하지 쉽사리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괜히 오지랖 부리는 것 같고요. 저희 아빠도 그 얘기를 들으시더니 뭔가 한 소리를 하시려는 것 같길래 제가 냉큼 아빠 손을 잡고 고개를 절레절레 젓습니다.
이거는 말을 해도 마이너스 안 해도 마이너스라면서 차라리 안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요. 아빠가 눈치 빠르게 제 얘기를 캐치하고 하하 그러냐고 요즘에 시험이 많이 어렵다는데 사돈처녀가 고생이 많다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넘어갔죠. 여튼 전 뭐든 남들보다 그렇게 좀 늦었었네요. 대학 입학도 취업도 결혼도요. 언제 한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결국 해냈다는 게 중요하겠죠. 아빠는 하나밖에 없는 그것도 누뚱이 딸의 결혼식을 얼마나 성대하고 미어 터지게 해주고 싶었던 건지 끝까지 아쉬워하시더라고요. 몇 년만 더 일찍 회사 들어가서 일찍 결혼했으면 얼마나 좋았냐고 아주 결혼식 전날까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을 하셨죠. 그래도 전 회사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영 친구가 없는데 아빠 덕분에 하객수 적어서 쪽팔릴 일은 없었네요. 농업법인 사람들도 많이 와주시고 아직까지 퇴직한 아빠를 탐내시는 농업법인 이사직 임기만 끝나봐라 하고 노리고 계시는 아빠의 옛 동료분들 몇 분이 자리를 해주셨고요. 저랑은 사진도 안 찍고 아빠랑 악수를 열심히 하시는데 그날 저희 아빠 팔 안 빠졌나 모르겠어요. 그렇게 아버지 손잡고 결혼식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두 번은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진짜 잘 살아야지 다짐했습니다. 못 살 게 뭐가 있나 싶더라고요. 시댁 때문에 뭐가 힘드네, 시누이가 괴롭히네, 어쩌네 저쩌네. 저랑은 다 상관없는 얘기일 거다 생각했어요. 솔직히 요즘에 그런 집이 어딨어. 이렇게 생각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시집을 오고 나서 몇 년 동안은 정말 잠잠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시아버지 일하느라 바쁘셔. 시어머니 집에서 살림만 하시느라 바쁘셔. 저희 시댁 또 교회 열심히 다니시거든요. 진짜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제사 없어. 제사 대신에 다 같이 모여서 성경책 돌려가면서 한 줄씩 읽고 찬송가 부르고 맛있는 밥 나눠 먹으면 돼. 어머님 아버님 집밥 지겨우시다고 생신 때나 나가서 외식하는 거 좋아하셔. 신우이에게는 미안한 얘기지만 공부하느라 정신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신우이 짓이라는 거 할 시간이나 있겠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말하는 선녀 같은 시댁에서 생활한 거죠. 다들 자기 살기 바빠서 저 같은 미물에게 신경 쓸 시간도 없었어요. 아빠가 넌 시댁에서 고생도 안 하냐 물어보실 때마다 아빠 난 진짜 결혼 잘한 것 같다고 입 빨린 소리가 아니라 남들보다 늦게 한 만큼 제대로 한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휴 이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장담하지 마라. 이 얘기를 앞으로 마음에 새기고 살려고요. 이제는 그래요. 결혼 잘했다고 누가 그러냐고요. 나 이 결혼 잘못한 걸지도 모르겠다 생각하기 시작한 건 기가 막히게도 집안에 좋은 소식이 찾아오기 시작했던 때와 겹칩니다. 몇 년 동안 죽을 쓰고 있던 시누이가 드디어 구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됐거든요. 솔직히 그동안 날려버린 세월이 아까운 것도 있었지만 자기가 뜻하던 바를 기어이 이루어냈다는 게 저도 한 식구로서 정말 기쁘고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공부를 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학원비를 도와주기도 하고 저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시누이라고 엄청 챙겼기에 누구보다 진심으로 시누이의 합격을 축하했어요. 이제 우리 경희도 공무원 시험만 합격하면 좋은 선자리가 아주 줄을 서겠네. 집안의 경사야. 언제 우리 집안에 공직자가 또 나오겠어? 예, 너도 좋겠어. 공직자 시누이 둬서. 저희 어머님이 주책이야, 뭐 저야 같이 살아서 익히 알고 있지만 몇 년 동안 열심히 시험 준비를 한 딸이 합격한 기쁨이 크신 것도 알겠지만 너무 과하다고 해야 할까요? 순식간에 무슨 저는 넘보지도 못할 정도로 시누이의 신분이 상승한 것처럼 행동하시는 것 같아서 은근히 기분이 상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더라고요. 남편한테도 웃으면서 그랬어요. 이렇게 무시당할 줄 알았으면 나도 그냥 죽어라 공부해서 공무원 준비나 계속할 걸 그랬다고요. 남편도 중간에서 민망해가지고 여동생이 오죽 오래를 공부했으면 엄마도 기쁘셔서 그러시는 걸 거라면서 얼마 못 갈 거니까 당신이 조금만 이해해달라고 저를 달랬습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죠. 합격봉이라고 하잖아요. 저렇게 으쓱하는 것도 얼마 못 갈 거다. 나도 뭐 회사 합격했을 때 저랬었지.
거기도 들어가면 월급 받고 일하는 거 회사나 똑같은데 어깨 뽕 빠지는 것도 금방일 거다 했거든요. 아니요, 그거 생각보다 엄청 오래 가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또 엄청나게 신나셔가지고 여기저기 전화를 해서 우리 딸이 구급 공무원인데 괜찮은 선자리 있으면 소개 좀 시켜달라. 신우이의 선자리 알아보시느라 바쁘셨고요. 심술을 부리는 게 아니라요. 하도 그러니까 오히려 반감이 들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건가 싶기도 하고요. 신우이가 그렇게 기고만장하고 있을 때 저는 또 다른 가족을 챙기느라 바빴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번엔 진짜로 은퇴를 하시게 됐거든요. 농업법인 법인 이사직의 계약이 마무리되면서 정말 그 긴 회사 생활의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제는 누가 불러도 절대로 일하는 곳으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맹세 아닌 맹세를 하신 아버지는 혼자서 시골에 땅을 보러 다니시더니 귀농을 결정하셨어요. 평생 도시에서만 사시고 책상 앞에서만 사셨던 분이 아무리 농업법인에서 일을 하셨다고는 하지만 농사는 제대로 지으실 수 있겠냐고요. 그냥 도시 사시면서 주말 농장이나 왔다 갔다 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설득을 했지만 어디 말을 들으실 분이냐고요. 평생 소원이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말리겠어요? 하여튼 추진력도 엄청나게 빠르셔요. 혼자서 집도 다 계약해 두시고 땅도 다 계약해 두시고 딸한테는 그저 통보만 하신 겁니다. 나 몇 월 며칠에 내려갈 거다 하고요. 정년 퇴임하실 때도 바로 이어서 이사 취임을 하신 덕분에 제대로 된 퇴임식이나 축하 파티 한 번을 못 해드렸거든요. 그게 항상 죄송스럽고 마음에 짐처럼 남아 있었어요. 엄마도 안 계시고 식구라고는 딸인 저 하나밖에 안 남아있는데 뭐 효도라고 평소에 제대로 하고 살지도 못하는데 귀농하실 집 알아보러 다니시는 것도 제대로 못 도와드렸으니까요. 적어도 이번에는 퇴임 축하 파티라도 제대로 해야겠다 싶어 식당도 다 예약해두고 남편한테도 미리 얘기를 해서 그날은 시간 꼭 빼두어라 얘기를 해놨습니다. 시부모님도 자리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얘기를 꺼내니까 법인 이사로 계속 계시는 거 아니냐면서 펄쩍 뛰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경이 곧 있으면 상견례 마치고 내년이면 결혼하는데, 멀쩡히 뭐 이사하고 계시던 분이 갑자기 무슨 농사를 짓는다고 그래? 아니, 면이 안 서잖아, 면이. 아니, 우리가 결혼할 때 그래도 사돈어른 좋게 봤었던 게 그 직함 때문이었는데, 사람이 급이라는 게 있지. 당연히 그동안 고생하셨다고 자리하겠다는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급을 운운하는 시어머니의 얘기에 말문이 턱하니 막히더라고요. 손바닥으로 귀를 팡팡 때렸잖아요.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듣는 거지 했어요. 사람이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으면 말이 안 나오잖아요. 저도 평소에 그렇게 어른들에게 말을 싸가지 없게 하는 사람이 아닌데 말이 조금 세게 나오고 말았죠. 어머님, 급이요? 아니, 저희가 급 운운하면서 결혼을 했었던 거예요? 어머님 말씀은 지금 저희 아버지가 법인 이사 자리라도 안 하고 계셨으면 저희 결혼 반대하셨을 거다. 저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몇십 년 동안 열심히 일만 하시다 은퇴하시고 이제 쉬시겠다는 아버지를 그럼 제가 우리 시누이가 내년에 결혼을 하는데 그 집안 볼 때 면이 안 서고 급이 안 맞으니까 어디서든지 자리 있으면 알아봐서 괜찮은 직함으로 들어가라. 그렇게라도 했어야 한단 말씀이세요, 지금? 시어머니께서는 너 지금 나한테 억울한 게 많은 모양이라고 이러다 한 대 치기라도 하겠다고 내가 뭐 틀린 소리라도 한 거냐고 벌컥 화를 내시면서 일어나셨고 시아버지는 그런 시어머니를 뜯어 말리고 남편은 당신 지금 너무 과하다고 어머님은 그런 말씀이 아니지 않냐고 저를 뜯어 말리고 한바탕 난리가 났죠. 차라리 제 욕을 했으면 저도 참았을 텐데 저도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나서 못 참겠더라고요. 제가 남편한테 그랬어요. 당신도 우리 아빠 퇴임 축하 파티에 절대 오지 말라고요.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그렁그렁 해가지고 제가 먼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니까 뒤에다 대고 시어머니가 시부모님 앞에서 성질머리 좀 보라고 혀를 끌끌 차시더라고요. 그 뒤로 집에서는 남편과도 냉전, 남편이 먼저 말을 걸려고 해도 절대 받아주지도 않았어요. 시부모님이 먼저 사과를 하시기 전까지 절대 당신 집 식구들이랑 말도 섞지 않을 거고 당신네 집에 발도 들일 생각 없다고 딱 잘라서 얘기했죠.
그동안 그렇게 속물 같은 시댁에다가 잘 대해줬던 게 뭔 호구 같은 짓이었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아빠 퇴임 축하 파티 자리에 저 혼자 가게 됐어요. 남편이랑 시부모님은 안 오셨냐는 아빠의 물음에 바빠서 못 오셨다고 우물쭈물 말을 흐리는데 남편이 커다란 꽃다발을 안고 헐레벌떡 뛰어오더라고요. 아버님 죄송해요. 제 동생 결혼식 얘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급하게 그쪽 집안이랑 얘기할 게 있어서 바빠서 못 오셨어요. 원래 오늘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대표로 대신 왔습니다. 대신에 제가 오늘 어머니 아버지 몫까지 3인분 다 하기로 했거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인어른. 남편 얼굴을 보고 밝아지는 아빠 얼굴을 보니까 또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남편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진짜냐고 하니까 남편이 고개를 끄덕거려요. 저한테도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아빠한테 얼른 꽃다발이랑 비싼 술을 건네더라고요. 아빠의 입이 아주 귀에 걸렸죠. 남편이 어쩌다가 농사를 지을 생각을 다 하셨냐고, 동네가 아주 장인 어른이랑 딱 잘 어울리신다고. 저희 아빠 금방 또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농사 한 번도 지어본 적도 없는 분이 남편 앉혀놓고 농사 설명을 줄줄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남편이라도 와서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장인어른, 다음에 저희 부모님께서 결혼식 끝나고 자리 한번 다시 마련하고 제대로 대접한다고 하셨으니까요. 다시 한번 제대로 은퇴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청첩장은 제가 전해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아직 이런 거 직접 전할 짬이 아닌데요. 왜? 자네 정도면 내가 납주가 엎드려서 받아야 하지. 사돈처녀 합격하고 나서 나도 축하한다는 인사를 제대로 못 전했는데 이번에 가서 합격도 결혼도 제대로 축하하면 되겠구만. 와줘서 고맙네. 조심히 들어가게. 신우이의 청첩장까지 전하고 그렇게 아빠의 퇴임 축하 파티는 무사히 마무리가 됐어요. 그렇게 미워 죽을 것 같았는데 아빠가 또 저렇게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가는 내내 옆에서 남편이 사과를 했어요. 엄마가 원체 유난이시잖아. 사과를 하고 싶으신데 또 대놓고 사과를 하려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지금 경이 결혼식 때문에 많이 예민해져가지고 더 그러시는 것 같아. 농사 짓는 게 뭐 어때서. 오늘 보니까 장인어른 멋있기만 하더구만. 당신 기분 많이 상한 거 알겠는데 날 봐서라도 우리 부모님 한 번만 용서해주라. 어? 좋은 일 앞두고 가정에서 분란 일으켜서 좋을 게 뭐가 있겠어. 화 푸세요, 마나님. 네? 아빠가 저렇게 좋아하시는데 저 혼자 꽁해져 있어서 뭐 하겠어요. 그냥 혼자서 더 난리치지 말고 이해하기로 마음 고쳐 먹었죠. 나이 드신 분들 미안하다는 소리 쉽게 못하는 거야.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이번만 그냥 참고 넘어가는 거라고 앞으로는 서로 조심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넘어갔죠. 그리고 나서는 뭐 따로 시댁이랑 부딪힐 일이 없었어요. 진짜로 신우이의 결혼 준비 때문에 부모님이 엄청나게 바빠지셨으니까요. 저한테 이것저것 부탁을 하고 시키셨을 때도 남편의 말을 생각하면서 그래 좋은 게 좋은 거다. 나도 기분 좋게 풀었으니 좋은 일 앞두고 괜히 초치지 말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웃으면서 신우이의 결혼 준비를 도왔습니다. 결혼식 당일이 되기 전까지 터지기 전 시한폭탄 상태라는 건 전혀 모른 채 말이죠. 신우이의 결혼식 당일 정말 여러분은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한 일이 펼쳐지게 돼요. 강남에서 결혼식이 진행되니 아빠가 아무래도 아침까지 올라오기 어려우실 것 같아 전날 미리 올라오셔서 저희 집에서 주무셔라 말씀을 드렸고 전날에 제가 모시러 갔었거든요. 오랜만에 딸네 집에서 자본다고 저녁에 도란도란 맥주도 마시고 팩도 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분위기 좋았죠. 그렇게 남편과 셋이 둘러앉아 내일 얼굴이 부을지도 모르니까 맥주는 한 캔만 마시자 자리를 정리하고 있는데 어머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아무래도 내일 아침에 움직이는 시간 때문에 그러나 보다 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눈치를 쓱 보더니 전화기를 들고 분리수거를 하고 와야겠다면서 자리를 피하는 게 아니겠어요? 평소에 전화를 나가서 받지도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머님 전화를요. 괜히 분위기가 이상해지게요. 한참을 나가서 통화를 하고 돌아온 남편한테 왜 굳이 어머님 전화를 나가서 받냐고 그랬죠. 아니, 뭐 어차피 맥주도 다 마셨고 자리도 정리해야 되고
아니, 내일 보니까 메이크업 하는 데서 직계 가족들만 메이크업을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당신이랑 장인어른은 천천히 출발해도 되겠어. 장인어른 맥주 한 잔 더 하고 싶으시면 이 사람이랑 오늘 조금 더 달리셔도 되겠는데요? 전 이건 뭐 신부도 아닌데 이렇게 일찍 일어나고 하니까 좀 억울합니다. 이 사람아 오빠가 돼서 신부가 얼마나 긴장되는데 내일 일찌감치 가서 어머니도 챙기고 해야지. 난 내일 택시 타고 가도 되니까 일찍 같이 출발하지 그러냐. 며느리도 가서 할 일이 많을 텐데. 남편은 극구 괜찮다고 느지막이 운전해서 아버님을 모시고 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자리를 정리하고 자려고 누워서 제가 남편한테 그랬어요. 당신 정말 나한테 숨기는 거 없냐고요. 남편이 펄쩍 뛰면서 뭘 숨기냐고 정말 그런 거 없대요.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 오늘 하는 행동이 너무 수상하다고. 혹시라도 숨기는 거 있으면 자수해서 광명 찾으라고. 거짓말을 하다가 나중에 걸리는 게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는 거라고 몇 번이나 추궁을 했는데도 절대 그런 거 없답니다. 그걸 믿은 제가 등신이었죠. 그렇게 찝찝한 밤이 지나가고 정말 신우의 결혼식 당일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새벽같이 출발한 남편은 이미 떠나고 없더라고요. 문자만 한 통 와 있었어요. 자기는 먼저 가니까 장인어른이랑 같이 천천히 출발하라고요. 언제부터 이렇게 신경을 썼다고 왜 이렇게 천천히 오라고 난리일까 그때는 그랬죠. 전 아버지와 아침까지 든든하게 챙겨 먹고 그래도 오랜만에 시댁 식구들을 만나는 자리니까 아버지 양부까지 챙겨드리고 제가 대강 메이크업까지 해드린 후에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확실히 시누이가 공무원을 합격하니까 좋긴 좋더라고요. 공직사회가 좀 폐쇄적인 구석이 있잖아요. 시누이도 상대방도 공무원이라고 하니까 서로 국장님, 과장님 하는 사람들끼리 자리에 앉아서 인사를 하고 있는 게 이건 뭐 결혼식장인지 시청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더라고요. 오랜만에 양복을 입으니까 긴장이 된다는 아빠가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하셔서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이 저를 보고 한달음에 달려와서 대뜸 장인어른 같이 오셨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겠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당연히 아빠도 같이 왔지. 뭔 그걸 말이라고 해. 아니, 아니 내가 당신한테 어제부터 말을 했어야 하는데 못한 게 있는데 사실은 그때 화장실에서 막 나오신 아빠가 결혼식장 입구에서 하객들과 악수를 하고 계신 시부모님을 발견하시고 반갑게 웃으며 다가가셨어요. 남편이 그런 저희 아빠에게 다가가자마자 저희 어머님이 얼굴을 확 구기면서 저희 아빠한테 그러시는 거 아니겠어요? 아, 초대도 안 했는데 격 떨어지게, 아, 여길 어떻게 왔어요? 순간 저희 아빠 얼굴도 저도 확 굳어지고 결혼식장이 순간 싸하게 얼어붙었잖아요. 와, 진짜 목 뒤가 뻣뻣하게 굳어지대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 싶고 시간이 멈춘 것 같고 내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고 제가 헛웃음을 치면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이 그런 시어머니를 막아서면서 어떻게 오면 뭘 어떻게 온 거냐고 당연히 오실 자리 온 거라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네가 청첩장 준 거냐고 남편의 등을 때리시더라고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애초에 시어머니는 저희 아빠한테 청첩장을 전달한 적조차 없었던 것을요. 저한테 미안했던 남편이 아빠 퇴임 축하 파티 때 마음대로 청첩장을 전달한 거고 어떻게든 시부모님을 설득하려고 했었지만 실패했던 거겠죠. 그 와중에 저희 아빠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게 너무 죄송스럽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 이딴 것도 시댁이라고 존중하면서 살았던 지난 제 결혼 생활이 후회만 막심할 따름이었습니다. 제가 됐다고 가자고 아빠 손을 붙잡고 끌고 나가려는데 아빠가 괜찮다는 듯이 제 손을 붙잡고 토닥이면서 그러셨어요. 아이고, 제가 급하게 온다고 농부 티를 너무 못 빼고 왔나 봅니다. 그래도 사돈인데 합격에 결혼해 이런 겹경사에 와서 축하하러 와야지요. 혹시라도 제가 참석하는 것이 영 불편하시면 축이라도 하고 돌아가야 할 모양입니다. 제가 아무리 축하할 마음이 넘친다고 하더라도 초대받지 않은 자리에 일방적인 축하는 도리가 아니니까요. 하객들도 웅성거리면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기웃거리면서 나와보기 시작했고 시아버지도 시어머니에게 왜 괜히 소란스럽게 일을 키우냐고 호통을 치셨고요.
제가 창피해서 죽을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 상황 창피한 게 아니라요. 이런 집에 시집을 와서 아빠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게 한 게 너무 창피했어요. 저희 아빠 손을 꽉 쥐고 있는 손이 파들파들 떨리는데 아빠는 어쩜 이렇게 화 하나 내지 않고 교양 있게 이 사람들을 대할 수 있을까 싶고요. 남편이 고개 숙여 저희 아빠에게 사과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또 네가 왜 거기다 대고 사과를 하냐고 남편의 등을 막 때려요. 제가 분이 안 풀려서 남편의 뺨이라도 한 대 올려붙이려고 손을 번쩍 드는데 그때 국장님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최 국장님 맞으시죠? 아이고 퇴마시고 시골 내려가셨다는 얘기 들었는데 여기서 다 뵙습니다. 뭐들 하고 앉아있어. 다들 나와서 인사하라고. 저희 과장님께서 그렇게 연락을 드려도 얼굴 한번 뵙지를 못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다 뵙습니다. 아이고 여기가 따님이시구나. 결혼식 할 때도 한 번을 안 부르시고 다들 서운하다고 난리셨습니다. 아빠의 손을 붙잡고 이마가 허벅지에 닿도록 인사를 한 사람은 몇 번이고 인사를 꾸벅꾸벅 하는 걸로도 모자라서 식장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어서 나와서 인사하라고 손짓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 웅성거리던 사람들 중에서 몇몇은 아버지를 알아보셨는지 명함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고 결혼식장에서 줄을 서는 진풍경까지 펼쳐졌다니까요. 그 중에서는 신랑 측 아버지와 신랑도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이게 무슨 표정인지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죠. 사돈 그렇게 안 봤는데 지금 딸 겨우 느지막하게 구급 공무원 만들어 놓은 주제에 이분이 누구신 줄 알고 지금 그런 무례를 저질러요. 우리 아들 앞길 막으려고 작정했습니까? 이렇게 경우 없는 집안인 줄 알았으면 진작에 파혼했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망신이야,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아직도 분위기 파악이 안 됐는지 눈만 꿈뻑거리고 있는 무식한 시댁 식구들 앞에서 신우이의 시부는 이게 웬 망신이냐고 이런 집안인 줄 알았으면 진작에 파혼했을 거라며 저희 아빠에게 고개를 조아리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장에 있는 하객들은 하나같이 시댁 식구들을 보면서 혀를 끌끌 차고 고개를 젓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은 저희 아빠가 뭐 어디 회사에서 월급이나 받다가 퇴직하시고 농업법인 이사직에 계약직으로 잠깐 계시다가 귀농해서 조용히 농사 짓는 그런 분인 줄 알고 계셨을 테니까요. 사돈, 저도 퇴직 공무원입니다. 3급 국장으로 퇴임해서 아직도 국장 소리 듣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아내 병으로 잃고 저희 딸이랑 시간 많이 보내지 못한 게 미안해서 퇴직하고는 시골에서 농사나 짓고 조용히 여생 보내고 싶어서 공직생활 마무리했습니다. 워낙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다 보니 의도치 않아도 내려온 이후에도 청탁도 많이 받고 원치 않는 부탁을 하는 사람도 많아서 저희 딸 결혼시킬 때 그냥 아비로서 노릇만 잘 하고자 배경 얘기를 딱히 드리지 않았는데 이게 이렇게 불편한 상황을 만들게 될 줄 몰랐습니다. 엄마 미쳤어? 상급이면 얼마나 높은 건 줄 알아? 난 퇴직할 때까지도 못 올라가는 자리라고. 여기가 얼마나 좁고 소문도 빨리 나는데 엄마 때문에 나랑 우리 남편 승진길 막히면 책임질 거야? 진짜 9급도 겨우 합격했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엄마 때문에 내 결혼식 다 망했는데 어떻게 할 거야? 책임지라고. 아빠가 그동안 숨겨놓았던 얘기를 꺼내자마자 하객들은 혀를 끌끌 차기 시작하고 신우이는 이제 자기 공직생활 어떻게 할 거냐면서 난리를 피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입을 잘못 놀린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중이었죠. 신우이는 물론이고 신우이의 시댁에서도 대체 이 망신살을 뻗쳤는데 결혼을 어떻게 하는 거냐고, 지금이라도 결혼을 물러야 하는 거 아니냐고 시어머니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호통을 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울며 불며 바닥을 치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초대받지도 않은 곳에 격떨어지게 어디 함부로 오냐고 저희 아빠를 하대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는 저랑 아빠 앞에 주저앉아서는 눈물로 호소를 하는데 얼마나 기가 차던지요. 저희 아빠를 무시한 건 본인이면서 왜 말을 안 했냐고 오히려 저희 탓을 하던걸요.
아이고, 사돈 왜 말을 안 하셨어요? 제가 진작에 사돈이 그런 분인 줄 알았으면 이렇게 안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사돈이 그냥 무식한 농사꾼인 줄만 알고 너도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셨으면 네가 먼저 나서서 얘기를 했어야 할 거 아니야. 꼭 이렇게 네 시어머니를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망신을 줬어야 속이 시원하겠어? 어? 어머님, 저희 아빠 퇴임 축하 파티 한다고 했을 때 너네 아빠 이제 농부 아니냐고. 왜 우리 딸 결혼식 앞두고 직장도 없이 농사나 짓고 있냐고 격 떨어진다고 먼저 말씀하셨던 건 어머니세요. 사돈인데도 끝까지 청첩장 전달도 안 하셨던 것도 어머님이시고요. 어머님 아들은 결혼식 전날까지 저희 아빠 집에 와 계시는데도 끝까지 자기 엄마 전화 나가서 받으면서 그렇게 저희 가족을 속였어요. 이래도 저희 잘못이에요? 당신이 대답해봐. 이래도 우리 잘못이니? 미안하지만 이런 가족 나도 격 떨어져서 못 만나겠다. 이런 사람들 시댁이라고 모시고 살았던 내 세월이 너무 아까워. 바닥을 치면서 엉엉 우는 시어머니와 저를 붙잡는 남편의 팔을 뿌리치고 아빠의 손을 잡고 그렇게 결혼식장을 나와버렸습니다. 신우이의 결혼식은 당연히 파토가 났죠. 저와 저희 아빠 때문이 아니고요. 사돈의 실체를 알아버렸으니 그런 집안과 엮이고 싶겠어요. 저 같아도 싫죠. 남편은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싶다면서 시골에 계신 저희 아빠를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고 신우이도 자기 앞길이 막힐까봐 헐레벌떡 달려와서 사과를 했지만 시어머니만큼은 끝까지 연락 한 통이 없는 걸 보니까 저 진짜 그 집안과 인연을 끊는 것이 맞다가 싶은데 저희 아빠는 끝까지 자기 때문에 제 인생 망칠 수 없다면서 이혼을 반대하시고 있는 입장이세요. 제가 어떻게 아빠가 저 때문에 그런 취급을 받는 걸 보고도 그 집구석으로 다시 기어 들어가나요? 그건 진짜 미친 거죠. 신우이가 있는 부서에서도 이미 소문이 다 났대요. 엄마가 결혼식장에서 그 난리를 쳐가지고 결혼 파토 났다고요. 겨우 딸 구금 만들어 놓은 주제에 귀족 행세하고 있다고. 신우이 이번 결혼 파토 나고 나서도 당분간 혼사길 꽉 막힐 것 같다고. 이미 무슨 공무원 커뮤니티에 글 쭉 올라오는 중이라고 하네요. 하여튼 내 욕은 참아도 가족 건드리는 거 못 참는다고. 전 이번 일을 계기로 이혼을 확실하게 결심한 상태입니다. 아빠가 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도 남편과 확실하게 이혼하고 시댁과는 인연 정확하게 끝내려고요. 끊어낼 때 끊어내더라도 기가 막힌 시부모님한테 제대로 된 사과는 받아내고 싶은데 그 결혼식장에서 뺨이라도 시원하게 올려붙이고 올 걸. 또 아빠 아시는 분들이 많고 보는 눈이 많아서 그러지 못했던 게 은근히 후회가 되네요. 어떻게 하면 남편이랑 이혼하면서 이 시댁 식구들을 제대로 지근지근 밟아줄 수 있을지 이제는 그거 한번 연구해 보려고요. 신우이의 승진길을 한번 제대로 막아볼지 어쩔지요. 사연을 쓰면 그 기가 막히고 유치한 집구석 소문이 좀 널리 퍼질까 해서 제보한 것도 있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제 얘기만 들어도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좀 널리 소문 좀 내주십사 하고요. 좋은 복수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좀 공유 부탁드릴게요. 마음 약한 저희 아빠 본인 때문에 이혼하는 거 아니라고 혹시라도 사연 듣고 있다면 꼭 얘기해주고 싶어요. 마음속에 그런 생각하고 있는 집안이었으면 언젠가 터질 문제였고 오히려 아빠 문제 때문에 아빠만 상처받고 끝난 것 같아서 미안하다는 얘기도 꼭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아빠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딸이 이혼녀 되는 거라는 죄책감 더는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전 오히려 이제 시댁 스트레스 없이 아빠랑 둘이서 오붓하게 농사 지으면서 살 생각하니까 행복하기만 한걸요. 퇴직하고 힘든 일은 끝일 줄 알았는데 다 늙은 딸 육아 다시 시작해야 하는 아빠가 걱정이지. 전 정말 아무렇지도 않다고 행복하다고 꼭 전해주고 싶어요. 아빠, 우리 이제 남은 가족 둘밖에 없으니까 다른 사람 시선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아봐요.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쁜 딸랑구 하나를 두고 있는 엄마입니다. 최근 들어 경험하게 된 유튜브 세상에서 신기해하며 이 채널 저 채널 구독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도중에 발견된 이 톡톡 사연이 유독 저의 흥미를 끄는 요즘입니다.
사람들이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인생사를 얘기하는 것이 저에게 용기를 주더라고요. 얘기를 쓸 용기요. 사실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려는 사연은 TV 채널이나 그런 곳에 제보해야 할 사연이긴 한데요. 이를 크게 키우기보단 그냥 저의 힘들었던 마음을 토로하고 위안받고 싶은 게 더 커서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독수리 타법으로 힘겹게 치는 글이기에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전 이 사건을 얘기하기 전에 제가 겪은 시댁을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먼저 저희 아버님은 남다르신 분이었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남편이 어렸을 적 돌아가셨기에 제가 만나뵐 수 있는 분은 아버님뿐이었는데 처음에 아버님을 만났을 땐 인상이 무서우셨거든요. 어쩐지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 칼이 베어져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가만히만 계셔도 카리스마가 절로 풍겨져 나왔는데요. 알고 보니 경찰직에 오래 계셨던 분이었죠. 그래서인지 말씀 한마디를 하셔도 약간 얼게 만드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반면에 전 약간 성격이 소심하고 잘 위축되는 편이라 그런 분들 앞에 서면 곧잘 주눅이 드는데 시아버지니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특히 저희 시아버지는 체격도 크고 그 시대 어르신들답지 않게 손이나 발도 굉장히 크신 편이었거든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철우 씨한테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첫 만남은 완전히 망해버렸죠. 얼마나 저를 한심하게 보실까 싶더군요. 도대체 첫 만남에서 말도 더듬고 뭐라고 하고 나왔는지 기억도 잘 안 나. 어버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며 그러시더군요. 네가 너무 떨고 있는 걸 보니 내가 장난을 치거나 하고 싶었는데 분위기가 그런 자리가 또 아닌 것 같아서 겨우 참았다. 근데 사실 난 편한 사람이니까 언제든 격의 없게 대해줘라. 네, 아버님. 그리고 참고로 며느리 들어오기만을 엄청 기다렸던 사람이야. 절대 시집살이 이런 건 일절 시킬 생각 없고 그저 너희만 잘 살면 되는 거겠거니 부담 갖지 말고 신경 쓰지 말아라. 전화 연락 이런 것도 하지 마. 아버님을 겪어보며 알게 됐지만 무척 유머스러운 분이셨어요. 일상이 농담이라고 할 정도로요. 시종일관 유머를 던지셨죠. 그런데 그게 왜 이렇게 웃기던지 웃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가 있더라고요. 보통 시댁에 오면 언제 시간이 흘러가나 시계만 본다는 며느리들도 있다고 하던데 저는 외려 그 반대였어요. 시아버지의 농담 속에 배어있는 따뜻함도 좋았고 저를 은연중에 배려해 주시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겪어봐야 한다는 말이 있나 보다 싶더라고요. 또 저희 시아버지에겐 배울 점이 참 많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듯 시아버지께서 경찰직에 오래 근무하셨다고 했잖아요. 사실 전 성격상 그런 직업은 무섭고 피곤해서 절대 하지 못할 것 같은데 시아버지께서 간혹 말씀하시는 경험담을 듣고 있노라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가령 이런 말들이었어요. 듣고 있으면 거의 영화 한 편이었고 전 객석에 앉은 관람인이었죠. 그때 내가 근무할 당시에 동네 강도질부터 시작해서 죄질이 엄청 나쁜 놈이 있었는데 잡기가 힘들었어. 경찰망을 그냥 요리조리 잘 빠져나갔거든. 근데 어느 날 제보를 받고 그놈을 잡으러 어느 오락실에 갔는데 진짜 그놈이 딱 있는 거야. 가짜 제보들이 많아서 설마 했거든. 잘 걸렸다 싶어서 다가가는데 이놈이 글쎄 날 보더니 화장실로 막 도망을 가더라고. 나도 빨리 뒤따라갔지. 그래서요? 근데 갑자기 그놈이 화장실에 들어가더니 가방에서 무기를 꺼내는 거야. 무기요? 시칼을 꺼내는데 나도 사람이니까 약간 움찔하게 되더라니까. 근데 다행히 그 화장실 안에 소주병들이 나뒹굴고 있었어. 그게 천운이었지. 옆에 있는 소주병으로 확 머리를 갈겨버렸지. 거의 빛과 같은 속도, 그 빛보다 빠른 속도였을 거다. 반사적으로 몸이 움직여버렸으니까. 와, 아버님 진짜 대단하세요. 무슨 영화 줄거리 듣는 줄 알았어요.
대단하긴. 그나저나 나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는 안 나오려나? 죽기 전에 좀 찍어주지. 무료로 출연해줄 의향도 있는데 말이야. 무료 출연이요? 아, 카메오 같은 걸로요? 그래, 카메오, 특별 출연. 시아버지는 입맛을 다시며 아쉬워하셨습니다. 저도 정의감 투철하시고 직업정신 강하셨던 시아버지를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가 나온다면 참 좋겠지 하고 덩달아 생각했어요. 에피소드가 엄청났거든요. 게다가 저희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남편 중학생 때 암으로 일찍이 보내셨기에 더더욱이나 외롭고 힘드셨을 만도 한데 남편 말에 의하면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남정네 둘 키우는데 힘들 게 뭐가 있겠어. 물론 이 녀석들이 말 안 듣고 할 땐 속이 많이 썩었지. 근데 뭐 어쩌겠냐, 이미 낳아놓은 애를. 나만 바라보고 있는 애들이니 내가 어떻게든 키운 거지. 그래도 지금 생각해보면 얘네들이 다 알아서 잘 자라줬다 싶어. 나는 뭐 공부를 시킨다거나 열성 부리며 한 게 별로 없거든. 아버님, 그래도 대단하신 거예요. 혼자 몸으로 아이들을 그렇게나 키우셨다니. 저였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러다 저희가 당시 신혼집을 적적하실 아버님 집 근처로 잡아 만남이 잦아지게 됐는데요. 나중에 아버님께 남편을 키우셨을 때 재미있는 일화를 듣고 싶어 물은 적이 있었어요. 내심 재밌는 답변을 기대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때 시아버지께서 약간 말씀을 하시다가 흐리신 부분이 있었어요. 바로 저희 남편과 관련된 것이었답니다. 그래, 물론 그 철우는 좀 별난 부분이 있어. 힘들긴 했지. 그래서 더 엄하게 키웠고. 별난 부분이요? 남편은 자기가 되게 모범생 스타일이었다고 하던데. 시아버진 남편과 도련님을 키우시는 걸 말씀하시다 남편을 향해 별난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그걸 말씀해 주지 않았거든요. 언제나 인자하시고 웃음이 많으신 시아버지께서 그리 얼굴이 어두워지신 건 처음 보는 광경이었답니다. 더군다나 남편의 어린 시절이었으니 웃음이 나올 에피소드들이 많을 것 같았는데 기대와는 달랐죠. 그런데 그때 남편의 반응도 이상했습니다. 우리 이제 안 가? 슬슬 늦었으니까 가야지. 그래. 아버님, 저희 차가 막힐 것 같아서 먼저 일어나 볼게요. 이 사람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피곤한가 봐요. 오냐, 그래. 내가 애들을 너무 붙잡았구나. 피곤한 기색이 일절 없는 남편이 갑자기 피곤하다며 일어서자고 하는 바람에 자리에서 일어나게 됐고 상황은 흐지부지 되어버렸어요. 시아버진 저희를 바래다 주면서도 약간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그게 제 마음에 이상할이 많지 오래 남았죠. 나중에 오늘 사연을 쓰게 된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곰곰이 돌이켜보니 그때의 시아버지 얼굴이 생각나더라고요. 도대체 남편은 어렸을 적 어떤 사람이었을까 궁금해져서 그날 그렇게 자리가 파하고 나서도 저는 몇 번 남편이나 혹은 도련님에게 어린 시절 뭐하고 지냈는지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남편은 다시 묻지 못할 만큼 서늘하게 답했습니다. 질문할 여지조차 주지 않는 답으로요. 뭐 별거 없었지. 왜 그런 걸 물어? 쓸데없이. 저희 형은 그냥 혼자 있는 걸 좋아했어요. 나중에 도련님에게서 들은 정보는 그게 다였습니다. 물은 제가 민망해져 다신 저도 묻지 않았고요. 그러다 평소 저를 아껴주셨던 시아버지께서 따로 부르시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날 너무 충격을 받아 말을 잇기가 쉽지 않았답니다. 사실 시아버지께서는 그 나이 때 남성분들답지 않게 디저트 카페를 가거나 하시는 일을 좋아하셨어요. 달달한 것을 좋아하셨는데 당뇨도 조심해야 하고 건강도 챙겨야 하니 자주는 못 드시고 일주일에 한 번 저와 카페 마중 가는 것이 당신의 유일한 낙이셨답니다. 그날도 시아버지께서 저와 함께 카페를 가고 싶으신가 보다 하며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댁으로 향했죠. 근데 얼굴 표정이 무거우시더라고요. 아버님, 무슨 일 있으세요? 오다가 새로 생긴 카페를 발견했는데 빵이 무척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거기 가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으세요?
아가, 일로 앉아보거라. 무거운 기색으로 제게 곁에 다가와 앉아보라는 시아버지의 말씀에 덩달아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딘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역시나 덤덤하려 애쓰는 시아버지의 말씀 속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지 말고 들어라. 아무래도 당분간 너랑 하는 나들이는 못할 것 같구나. 내가 병원에 입원을 좀 해야 할 것 같아. 위암이라고 하더구나. 네? 순간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같은 위암이라도 몇 기고 어느 정도의 상태인지에 따라 호전될 확률이 달라지기에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아버님은 이미 3기의 진단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절제술 수술을 받고 항암도 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전 이미 친정 엄마께서 위암을 앓으셨던 적이 있었던 터라 사실상 3기라는 말을 들었을 땐 심장이 철렁했어요. 친정 엄마께선 비교적 조기에 암을 발견하셨고 왕쾌 판정을 받으실 수 있었지만 그건 정말 천운이 따르신 거였거든요. 3기의 생존율 자체가 높지 않다는 걸 아는 전 그만 눈물이 터져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정작 울고 싶은 사람은 아버님일 텐데도 제가 더 주체할 수가 없어 민망스럽고 죄송스러웠지만 감정을 막을 길이 없더라고요.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진작 병원에 데려가 드렸어야 하는데 저희 친정 오빠들이 저 못 살게 굴 때도 아버님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그러셨는데 제가 너무 죄송해요. 아니다, 아가. 네가 죄송할 게 뭐 있니? 난 지금이라도 발견된 게 다행인 것 같다. 역시 난 운도 좋고 복도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내가 병 걸렸다고 울어주는 너도 있고 하니까 겁날 게 없구나. 아가,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까담 어떻게든 이겨내 보마. 아버님은 그 와중에도 저를 달래주기 위해 무진 애를 쓰셨어요. 그리고 역시나 아버님답게 치료에 대한 의지를 보이셨죠. 만약 좌절하고 슬퍼하시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당신께서 먼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 저에겐 위안이었네요. 그러나 남편한테도 집에 가 이 소식을 전해달라 했는데 어떤 반응을 보일지 조금 염려가 됐습니다. 워낙에 무뚝뚝한 성정이지만 자신의 부모가 아프다는 소식에 태어날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굳게 마음을 먹고 힘겹게 입술을 떼었을 때 이어진 남편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어요. 남편이 그날따라 늦게 퇴근을 한지라 12시까지 자지 않고 기다리다 현관에서 남편 가방을 받아들고 얘기를 하게 된 것이었는데요. 여보, 있잖아. 아버님 위암 3기시래. 혹시 당신도 들었어? 아버님이 당신한테 먼저 말했나? 나 아까 많이 울었어. 아버님 알다시피 우리한테 정말 잘해주셨잖아. 하나뿐이 며느리고 나도 많이 아껴주셨고. 말하면서도 저는 다시 아버님 생각에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남편은 딱히 반응이 없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아버지 나이가 사실 적진 않으시지. 이런 일이 언젠가 있을 것 같아서 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 그래도 뭐 위암 4기는 아닌 거니까 치료 받으시면 괜찮아지겠지. 어? 여보, 괜찮은 거야, 당신? 뭐가? 아니, 그냥 너무 아무렇지 않아 보여서. 남편의 반응은 덤덤 그 자체였습니다. 그땐 슬픔을 숨기려고 하는 줄로만 알았어요. 그 정도로 지나치게 덤덤해서 마치 감정을 못 느끼는 사람 같았거든요. 여기서 남편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자면 남편은 저와 결혼하기 전, 그러니까 연애를 하면서부터 성격이 굉장히 차분하고 침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소심에다 감정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저와 달리 무슨 위기 상황이 닥치든 이성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이었죠. 저희는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는 사원 사이였는데 전 그런 남편의 모습에 반했고 제가 먼저 좋아해서 고백도 먼저 하게 됐어요. 남편이 싫지 않았는지 받아주는 모양새를 취했고요.
그렇게 불 같지도 그렇다고 얼음 같지도 않은 미적거리는 연애를 하다 저희는 나이가 30이 넘어 결혼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때 프로포즈는 의외로 남편이 했어요. 제가 의외로라는 말을 쓴 걸 보면 눈치채셨겠지만 그만큼 남편은 살뜰하다거나 다정하다거나 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결혼 역시 나랑 결혼해줘 이 짧은 말이 전부였습니다. 전 그 말을 듣고 방방 들떠 좋다고 하며 친정집에 소식을 알렸고요. 여보, 울고 싶으면 울어도 괜찮아. 마음이 안 좋으면 연차 내도 되고. 당신 요즘 무리해서 일하긴 하잖아. 아니,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 힘들지 않아. 그리고 아버지 아프시다고 회사를 왜 쉬어? 어? 어른들 아프신 건 뭐 당연한 거잖아.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때 남편이 정말 순진무구한 눈동자로 왜 쉬어? 하고 묻는데 약간 소름이 끼쳤어요. 왠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얼굴이었거든요. 부모가 아프다는 것과 자신이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다는 그런 얼굴이요. 아마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제가 남편을 다르게 바라보게 시작하게 된 것이요. 전 아기 계획도 지우고 일단은 제가 사랑에 맞지 않았던 시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병원도 데려다 드리고 암에 좋은 것들도 갖다 드리며 항암 치료로 입원하시는 동안 곁에 있어 드렸어요. 다행히 그 과정을 저만 해낸 것은 아니고 도련님도 도와주셨고요. 전 도련님과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사실상 가끔 명절에나 보니 친해질 기회가 없었는데 이때 비로소 말을 트게 된 것이었죠. 남편하고 연년생이고 하니 많이 싸우면서 컸을 것 같았는데 도련님 성격이 너무 좋으셔서 지금 보면 저희 남편 존중해주고 그러는 게 눈에 보여요. 늘 감사해요. 아, 도련님, 요즘 스타트업 운영하신다고 했죠? 하루하루가 바쁘실 텐데 도련님 없었으면 어쩔 뻔했을까요? 도련님 오셔서 덕분에 아버님도 힘이 많이 나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형수님. 당연한 일인데요. 형수님이야말로 저희 아버지 잘 모셔주셔서 제가 더 감사하죠. 근데 저 형수님, 형은 많이 바쁜 거죠? 통 안 보여서요. 며칠 전에 연락했더니 전화도 안 되더라고요. 네, 저도 이 사람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형식상 왔다 갔다 하는 건 하고 있지만 어쩐지 관심이 딴 데 있는 것 같아요. 집에 들어오면 뭘 하는지 컴퓨터만 보고 있고 그렇다고 딱히 게임을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요. 왜 그럴까요? 글쎄요, 저도 모르겠지만 형이 혹시 뭐 다른 이상한 행동하는 건 없어요? 특이한 행동 같은 거요. 특이한 행동이요? 어떤 걸 말하는 건데요? 아니에요. 말이 헛나왔네요. 당시 도련님은 저런 이상한 말을 남겼어요. 제가 남편에 대한 불만을 늘어놓자 저보다 더 어두운 얼굴이 되어서는 혹시 특이한 행동을 하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되묻자 다시 자기가 잘못 말했다며 말을 급히 취소를 하고요. 이상했습니다. 갑자기 일어나서 먹을 것을 좀 사오겠다며 뚜벅뚜벅 걸어 나가는데 느낌이 싸했어요. 나중에 남편에게 병실에 자주 들려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남편은 회사 프로젝트가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프로젝트가 꽤 중요해서 그래. 나도 내가 여력이 되면 어떻게든 가겠지만 상황이 안 되네. 당신이 힘써주니까 고마워. 이건 그 답례야. 평소 한 문장 이상 잘 말하지 않는 남편이 그땐 자신도 미안했는지 제게 설명을 해가며 비싸 보이는 팔찌까지 선물하는데 나비 모양이 달려있는 팔찌였습니다. 꽤 예쁜 팔찌였어요. 근데 그 팔찌보다 문득 도련님 말이 스쳐 지나가면서 혹시 남편이 딴 데 눈이 팔려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외도요. 남편의 야근이 유독 많은 것도 수상했고요. 남편의 무뚝뚝한 성격을 누가 좋아해 줄까 싶기도 하지만 남편은 외모가 괜찮은 편이었거든요. 실제로 회사에 있을 때 저만 남편을 좋아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때부터 전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남편만 보면 가슴이 벌렁벌렁 뛰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 이걸 친구한테 말했을 땐 난리가 났고요. 뭐? 바람?
아이, 그럼 당장 뒤를 파보든지 해야지. 너 뭐 본 거라도 있는 거야? 얼른 미행해보고 증거 잡을 수 있는 거 있음 잡아. 내가 이혼으로 고생하는 친구들 한두 명 보니? 지금 증거 안 잡아놓으면 나중에 눈치채서 내빼버릴 수도 있다고. 그럼 이자료고 뭐고 한 푼 못 받고 끝나는 거야. 알았어. 당장 알아볼게. 순간 친구의 말을 듣고는 정신이 확 깨더라고요. 이때껏 걱정만 하고 있었던 스스로가 창피했죠. 전 당장에 남편 블랙박스부터 내비게이션 기록, 핸드폰 채팅창 내용까지 다 뒤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했던 것이 너무나 깨끗했다는 것이었어요. 남편이 깔끔한 걸 좋아하는 성격이긴 했지만 마치 일부러 지웠다는 듯 채팅창도 업무 내용 빼고는 다 지워져 있었죠. 굳이 왜 지웠을까? 내가 뭔가 눈치챘다는 거 들킨 걸까? 찾으면 찾을수록 의심이 초조함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어요. 밤늦게 퇴근한 남편이 저한테 소주를 한 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별로 없는데 그날따라 뭔가 진지한 표정이길래 덜컥 겁이 났죠. 혹시 당신 내 핸드폰 봤어? 어? 순간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게 자기가 그런 프라이버시 중요하게 여기는 거 모르냐며 다다다다 쏘아대더군요. 제 행동이 선을 넘었다는 거죠. 저도 부부 사이에 있어 신뢰에 어긋나는 행동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의심이 되는 걸 어떻게 하나요? 일단은 미안하다는 말을 꺼내며 어쩔 수 없이 진심을 밝히게 됐죠. 그게 당신이 바람을 피는 것 같아서 미안해. 나도 친구 말에 너무 홀랑 넘어간 것 같아. 알잖아, 나 귀 얇은 거. 미안해. 뭐? 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남편의 얼굴이 황당함으로 변해갔어요. 어떻게 바람을 생각할 수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이 뭐 여자 향수나 립스틱을 묻혀 온다거나 하는 일은 없었거든요. 그저 친구 말에 제가 쉽게 넘어가 버린 거죠. 남편이 자기는 바람을 핀 적이 없다며 대놓고 핸드폰 내용, 메일 내용 전부를 보여주더군요. 확인을 마치자 저도 스스로가 바보같이 느껴져서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잘근잘근 뜯었습니다. 역시나 남편은 더 화가 났는지 목소리가 커졌어요. 당신 어이없다. 어떻게 배우자의 바람을 그렇게 쉽게 의심해? 부부인데 이건 아니지. 신뢰를 무너뜨리고 싶어? 미안해, 여보. 나도 내가 이렇게 의심이 많은 성격인 줄 몰랐어. 미안해, 정말. 다신 이런 행동 하지 마. 아주 바보 같으니까. 다음부턴 절대 이런 일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근데 여보. 근데 원래 자기 기록 같은 거 잘 지워? 원래 그랬잖아. 왜? 그것도 의심돼? 휴지통까지 보여줘? 아니야. 다시는 함부로 뒤지지 않을게. 미안해, 정말. 제가 100배 빌고 사과함으로써 결국 일은 그렇게 마무리가 됐죠. 남편 역시 더 이상 분란을 만들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서 넘어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 제가 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남편의 뒤를 팠다면, 차라리 업체에 맡겼다면 어떻게 됐을지, 아마 많은 것이 바뀌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이 아버님은 힘겨운 인생의 고비를 지나고 계셨어요. 남편에 대한 의심이 종결되고 다시 아버님에게 관심을 돌릴 수 있었는데요. 가슴 아프게도 아버님은 항암의 부작용을 크게 겪으셨어요. 아마 여기서 항암 치료를 한 번이라도 받아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몸 안에 나쁜 암세포만 죽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살도 많이 빠지시고 입맛도 잃어버리시고 거기다 설사도 심하셨습니다. 아가, 너에게 미안하다. 네가 애써주는데 참 내가 이걸 이겨내지를 못하고. 아니에요, 아버님. 약한 소리 마세요. 전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얼른 나와서 우리 꽃 구경도 가고 단풍 구경도 가고 해요. 그때마다 전 일부러 쾌활한 목소리를 내어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꽃 한 송이를 침대 옆에 놓아두곤 했죠.
다행히 아버님은 항암을 받으시는 동안 많이 힘겨워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잘 극복해 나가고 계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항암 치료가 다 끝났을 때 저희에게 한 가지 선언을 하셨는데 그것은 제게 많이 섭섭한 소식이었습니다. 바로 시골로 내려가겠다는 것이었어요. 공기 좋은 곳으로 가서 요양을 할 겸 쉬고 싶으시다는 게 요지였죠. 아파 보니 알겠더구나. 내가 세상 쓸데없는 것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며 살았다는 것을. 진즉 좀 스트레스 덜 받고 건강에 신경 쓰며 살면 좋았을 걸 말이야. 세상 만사 그래도 즐겁게 살았으니 죽어도 후회할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죽음 앞에 부딪혀 보니 후회되는 것들이 천지였다. 애들아,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란다. 그리고 어느 정도 즐기면서 살아야 돼. 나는 이걸 지금에서야 알았지만 너희들은 일찍 깨닫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건강 챙기면서 살아야 된다. 아무쪼록 난 내려갈 테니까 가끔 휴식이 필요할 때 내려와서 나랑 떠들고 가거라. 아버님 정말이세요? 정말 결정하신 거예요? 전 너무 서운했어요. 제게 결혼 생활 내내 많은 지지대가 되어주셨던 분이 곁을 떠나간다는 생각에 외로움도 한켠 들더군요. 그만큼 아버님은 제게 의미가 깊었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그 한 말씀을 남기시고 집을 처분하신 뒤 빠르게 시골로 내려가셨어요.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시고 여기서 친구분들도 꽤나 많으셨는데 그 모든 걸 다 처분하고 내려가실 정도면 건강을 잃으시면서 느끼신 게 큰 것 같았죠. 그 후 도련님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와 장가를 가고 또 저희 사이에도 아기가 생기면 인생은 아무렇지 않게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사실 임신을 위해 딱히 크게 노력한 건 없었는데 제가 체질적으로 임신이 잘 되는 체질이었던 건지 마음을 먹으니까 쉽게 아기씨가 들어서 버렸어요. 친정엄마는 축복 중에 그런 축복이 없다며 동네 잔치를 열 기세였습니다. 네 오빠들 중에 정상이 하나도 없어서 내가 마음고생만 오라지게 했는데 너라도 임신하고 손주 소식 들고 오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아이고, 우리 딸 창하다 창해, 기특해. 물론 아버님 역시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아버님은 공기 좋고 물 좋은 시골에서 간간히 소식을 전하곤 하셨는데 가끔씩 직접 농사 지으신 채소들을 보내시기도 하셨죠. 제 임신 소식을 듣곤 뭐? 아유, 아니 정말이냐? 나한테 손주가 생긴다고? 아이고, 하늘이 나를 살리신 것만도 감사한데 또 이런 감사한 소식이 있었구나. 아들일까 딸일까? 아이고, 너무 궁금하네. 그러지 말고 내가 조만간 니들 사는 곳에 한번 가마. 우리 둘째놈하고 다 같이 모여서 식사라도 함께 하자. 그러며 서울로 냅다 오셔버렸죠. 제가 입덧이 좋아졌을 시기에 오셔서 그날은 오랜만에 아버님과 즐겁게 못단 수다를 떨며 회포를 풀었답니다. 사실 아버님이 시골에 계시니 전보단 교류가 적어졌고 예전같이 어디를 다닐 기회가 없어 아쉬웠는데 얼마나 좋던지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 마음에 종일 떠들고도 하룻밤만 자고 가라고 조르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저를 구석으로 끌더라고요. 저기, 꼭 아버지 우리 집에서 재워야 돼? 어? 그게 무슨 말이야? 아버님 반년 만에 보는 거잖아. 왜? 여기서 재우시면 안 될 이유라도 있는 거야? 아니, 그건 아니고. 난 좀 불편해서. 당신이 아버지가 불편하다고? 아니, 왜? 처음 듣는 황당한 소리였습니다. 전혀 누군가를 불편하게 할 시아버지가 아닌데 갑자기 남편은 왜 이러는 걸까요? 제가 따져 물으니 절대 답은 해주지 않고 자긴 불편하니 내보내란 말만 하더군요. 그러다 결국 제가 의견을 물으지 않으려 하자 그럼 제 마음대로 하라며 토라진 데 뒤를 도는데 황당했죠. 보통은 제가 저희 친정엄마를 데려온다거나 할 때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나요? 그리고 정말 이해가 안 되었던 건 실제로 나중에 저희 친정엄마가 저희 집에서 아이를 봐주겠다고 일주일이나 머물다 가신 적이 있었는데 그땐 남편이 불편한 기색을 비추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들이라면 이해가 가시겠어요? 딱히 남편과 시아버지 사이 드러나는 갈등은 없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그땐 시아버지는 저희 사이에서 작은 실랑이가 있는 것 같으니 도리어 약간 불편해하셨고 그렇게 마음이 찝찝한 채로 그 다음날 아침 배웅을 하게 됐습니다. 아버님 자주 오셔야 돼요. 아니 아버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제가 자주 갈게요. 아기 낳고 손주 보여드리러 갈 테니까 건강히 계세요. 화투 너무 많이 치지 마시고요. 담배는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 알겠다, 알겠어. 우리 며느리 아니면 누가 내 걱정을 해줄까 몰라. 그나저나 다음에 시골 오면 내가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어. 이쁜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야무지고 착실해. 우리 집 논반 일도 잘 도와주고 꼭 소개시켜줄게. 어머나, 세상에 그새 만나시는 여자가 있으신 거예요? 역시 멋쟁이 아버님. 꼭 소개시켜 주세요. 제가 엄청 싹싹하게 대해드릴게요. 몰랐는데 아버님께서는 만나시는 여자가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실로 어머님을 보내시고 몇십 년 만에 하는 연애이실 텐데 수줍어도 하고 떨려 하실 모습이 눈에 그려져서 얼른 그 모습을 보고 싶었죠. 후에도 전화를 할 때마다 가끔씩 그 정자라는 아주머니에 대해서 제게 말해주시곤 했는데 그 고민 상담들이 참 귀엽게 느껴졌습니다. 정자 씨가 나를 좋아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가끔은 헷갈린단 말이야. 아니 저번에 이장님 밭에 가서 일을 도와주는데 그걸 보면 나한테 마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제는 갑자기 나 먹으라고 고구마를 한 소쿠리를 쪄서 갖다 주는 게 마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에휴 난 모르겠다 모르겠어. 이런 말들이 새삼 너무 귀엽게 느껴져서 혼자 조용히 속으로 웃곤 했죠. 그래도 아버님이라면 당연히 그 여자분이 아버님을 좋아하실 거라도 확신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그 확신이 현실이 되어 정말로 이렇게나 빨리 진도가 나가버릴진 모르고 있었죠. 아버님께서 제가 소중한 딸을 안아두고 시골에 내려간 날 그 정자 아주머니와 함께 나란히 앉아 웃고 계신 거예요. 정자 아주머니는 수줍은 얼굴로 아버님의 손을 잡고 계셨고요. 전 어머하며 연신 탄성을 내질렀죠. 아이고 별소리를 다 하네. 얼른들 들어와라. 정자씨가 우리 며느리랑 아들들 온다고 하니까 귀한 밥상 마련해 놨다. 얼른 와서 들어. 차린 건 없지만 한번 맛 좀 보세요. 이거 수정과도 직접 담갔어요. 먹어봐요. 아버님의 짝으로 정자 아주머니는 아주 괜찮으신 분 같았습니다. 햇볕에 살갗이 많이 타셨지만 그래도 이목구비가 오똑하셔서 예쁘장하셨고 말씨도 고우신 게 심성도 고와 보이셨죠. 무엇보다 아버님을 향한 애정어린 눈길, 꿀이 뚝뚝 흐르는 눈길, 그걸 보고야 말았죠. 병을 깊이 앓으셨던 아버님이셨으니 그 누구보다 행복하시길 바라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서야 진정한 행복을 찾으신 것 같아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여기서 이 관계에 별 관심이 없는 건 남편뿐이었어요. 남편은 이날 원래 일 때문에 못 온다는 걸 제가 억지로 끌고 와서 그런지 종일 노트북과 핸드폰만 볼 뿐이었죠. 식사 자리에서도 모두가 정자 아주머니에게 질문하고 화기애애하게 웃고 떠들기 바쁜데 혼자만 겉돌고 있더라고요. 나중엔 제가 다 외려 민망해서 남편을 끌고 가 말 좀 하라고 보챘습니다. 입에 지퍼 잠갔어? 왜 그래? 우리 은수까지 데리고 왔는데 이럴 거야? 아니 내가 말했잖아. 회사 일이 바쁘다고. 그러니까 왜 무작위로 사람을 끌고 내려와? 당신 말 참 이쁘게 한다. 오랜만에 보는 아버님한테 그러고 싶어? 아버님이 행복한 게 싫어? 그게 나랑 뭔 상관인데? 그리고 남편은 아무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말수가 별로 없다고만 생각했던 남편이었는데 그것을 넘어서 차갑고 정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이 되더군요. 남편은 당시 사업을 시작했는데 바쁘단 핑계로 아이 교육에도 뭐에도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여기에 불이 붙듯 한 가지 사건이 더 일어나게 됐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동정심이 없고 공감이라는 능력 자체가 없는 사람이지 알게 된 사건 말이에요. 어느 날 딸아이와 남편과 함께 오랜만에 주말 외식을 즐기고 와서 TV를 보고 앉아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그때 보고 있던 영상이 동물들을 고속도로에 버리고 나쁘게 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영상이었는데요. 그걸 보고 딸아이가 눈을 가리며 무섭다고 울먹거리길래 제가 눈을 대신 가려줬죠. 근데 남편이 이렇게 중얼거리는 거예요. 저게 뭐가 슬프다는 거야? 요즘 방송들 참 가식적이야. 동물이 사람이랑 같아? 남편은 그러고선 이해할 수 없단 표정으로 절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순간 내 남편에겐 양심의 가책이랄까 그런 게 없는 건가 생각이 스치는데 저도 모르게 핸드폰에 소시오패스라는 단어를 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적힌 특징들을 보는데 교묘하게 남편과 맞아 떨어지는 것들이 보였어요. 남편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윤리적인 선이 가끔은 불분명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버려진 동물이나 아기가 나오는 다큐멘터리를 봐도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했고 저희 아이가 힘겹게 리어카 끄시는 할아버지를 보고 도와주려고 하면 신경 쓰지 말고 내버려둬 하며 도리어 아이를 막았죠. 여보, 왜 그래? 뭐가? 아니, 애가 도와주려고 할 수도 있지. 뭘 그걸 구태여 맞기까지 해. 당신 오지랖 지나치단 생각 안 들어? 저런 노인 도와줘 봤자 뭐 하냐고. 저런 사람들 세상에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사람들이야. 그리고 한 번 도와주면 거지처럼 계속 구걸한다고.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말을 섞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는 더 냉전인 관계가 이어졌어요. 나중에 저희 아이가 아토피가 너무 심해서 잠시 공기가 좋은 지역으로 내려가게 됐는데 그 몇 년간은 남편과 별로 말도 섞지 않았죠. 다행히 그 동네에 친정 엄마가 계셔서 엄마가 많이 도와주셨어요. 김서방이랑 여전히 사이가 안 좋아? 아이 근데 내가 보기에도 좀 그렇긴 하더라. 장모를 봐도 사람이 늘 차갑고 대면대면 아니 몇 년을 알았으면 정이 쌓이고도 남을 시긴데 말이야. 난 너무 김서방이 어려워. 그나저나 우리 딸 고생하네. 안쓰러워 죽겠어. 아니야 엄마 괜찮아. 엄마의 위로를 받고 나면 그제야 조금 마음이 안정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이도 친정 엄마와 함께 있으면 정서가 안정됐는지 학교 생활에도 잘 적응했고 좋아했어요. 다만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 뒤편에서 밤마다 한 번씩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어요. 집 뒤편엔 창고가 하나 있었고 그 창고 뒤편이 산속이라 처음엔 동물들 소리를 잘못 들은 거겠지 싶었죠. 창고는 남편이 생활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은 딸아이가 저를 붙잡고 자꾸 집 뒤쪽에 창고로 가보자고 하는 겁니다. 창고는 왜? 엄마 바빠. 밥 해야 돼. 엄마, 창고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린단 말이야. 나 무서워. 저는 그때 귀신을 무서워하는 딸아이가 괜한 소리를 하는 거라 흘려 넘겼어요. 근데 딸아이가 그 말을 한 것이 마음에 남았는지 저도 한 번씩 귀를 기울이다 보면 정말 창고 근처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도 들리고 뭐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소리도 들리는 것 같았죠. 그 앞에 있다 보면 괜히 소름이 오소소 돋았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아침 창고 앞에 한참 서 있으니 남편이 큰 목소리로 저를 부르더라고요. 목소리가 너무 커서 순간 놀라 들고 있던 핸드폰까지 떨굴 뻔했어요. 당신 뭐 하는 거야? 여기 왜 있어? 어? 나 그냥. 당신 음식 준비 안 해? 나 얼른 출근해야 된다고. 남편은 유난스럽게 짜증스러워하며 화를 내더라고요. 평소에 아침밥 준비가 늦었다고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닌데 그날따라 그러는 것이 마치 뭔가 들킨 사람 같았습니다. 들키지 말아야 할 것을 들킨 그런 느낌을 받았죠. 전 남편의 만류에 곧장 집으로 들어갔지만 그 뒤에는 남편이 창고 문을 단단히 잠그는 소리가 들려서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왜 저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야? 뭐가 있다고 저기? 처음엔 단순히 짜증이 났지만 밤새 남편이 자물쇠를 잠그는 소리가 잊혀지지 않았어요. 특히 밤이면 더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날은 창고 안을 슬쩍 들여다볼까 생각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라고 여기고 스스로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아마도 전 이때 분명 어떤 직감을 느꼈지만 무시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무언가 엄청난 것을 알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작동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죠. 고온이 자고 있는 저를 흔들어 깨운 딸은 자꾸 무서운 소리가 난다며 제 품으로 파고드는 거였습니다. 소리? 무슨 소리가 난다는 거야? 엄마, 집 뒤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 나 못 자겠어. 엄마, 아빠랑 잘래. 딸 방은 집 뒤편이랑 더 맞닿아 있어서 유독 더 그런 소리를 많이 듣는 것 같았죠. 결국 전 딸 방을 저희 방과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제가 직접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용기를 내보려고 했는데 거기에 신경 쓸 새도 없이 마음이 힘든 일이 일어났어요. 도련님에게서 어느 날 연락이 와 잠깐 서울로 가서 커피숍에서 자리를 잡고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도련님이 저를 보자마자 무거운 얼굴로 바뀌더라고요. 제가 아버지 안색이 안 좋은 것 같아서 병원에 데려갔는데 암이 재발됐다고. 이번엔 전이까지 다 돼서 손 쓸 방법이 없다 그래요. 아버지가 항암하실 수 있는 체력도 안 될 것 같고 형수님께 일단 소식 전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뵙자고 했어요. 아버님이요? 정말이에요? 눈물을 글썽이는 도련님 말 속에서 저는 또 한 번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아버님은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게 되셨고 저는 이제 아버님의 마지막을 정말 준비해야 한다는, 이별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나는 괜찮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나저나 니들이 나 보러 오느라고 고생일까봐 그게 더 걱정스럽구나. 큰애도 그렇고 다들 바쁠 텐데. 아니에요, 아버님. 그게 뭐가 걱정이에요. 아가야, 나는 언젠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마라. 이만큼 누리고 살았으면 됐지. 뭘 더 살겠다고 욕심을 부리니. 이 정도면 충분하다. 정자 씨도 만났고 우리 복덩이 며느리도 얻었고 손녀도 보았고 됐다. 아버님은 그날따라 미련이 없어 보이셨어요. 뭐랄까 체념을 하신 듯 보이셨습니다. 그저 자신의 운명이니 덤덤히 짊어지고 가겠다는 것 같았죠. 그 앞에서 전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병실에서 나오며 복도를 걸어가는 내내 시야가 뿌얘질 정도로 울었을 뿐이었죠. 아버님은 끝까지 남편 걱정도 중간중간 하셨지만 남편은 정작 찾아오지 않았어요. 정자 아주머니가 옆에 계시다는 게 다행이었죠. 그리고 아버님은 찾아뵐 때마다 점점 눈에 띄게 쇠약해지시더니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기 직전이 되자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네, 아버님, 저 왔어요. 아버님 며느리 왔어요. 아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이거 꼭 잊지 말아야 한다. 나 믿지? 더듬더듬 쇳소리를 내뿜으며 힘겹게 하시는 말씀에 무슨 말인가 하고 귀를 기울였는데 아버님이 한 말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네 남편 뒤를 꼭 봐봐. 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상하다. 이상해. 왜 저에게 굳이 그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그것도 돌아가시기 직전에요. 아버님은 유언으로 그 말을 남기시곤 그날 밤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면서도 아버님이 남기신 유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다 아버님 장례를 다 치르고 도련님 동서와 잘 마무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친정 엄마가 저를 달래주시겠다고 집에 와 계셨죠. 엄마, 나 괜찮으니까 집에 가 계셔. 나 혼자 있을 수 있어. 정말 괜찮겠어? 나 괜찮아. 저도 모르게 엄마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옮겨 집 뒤편의 창고를 향했어요. 저번 날부터 딸아이가 이상한 짐승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했던 그 창고요. 전 창고를 향하면서 그 문고리를 잡을 때까지
제발 아니길 바라는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내 망상일 거야, 내 착각일 거야 하면서요. 하지만 창고 문을 열자마자 닥쳐온 광경은 제가 도통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모녀가, 그것도 엄마 쪽은 옷이 다 찢겨진 채로 딸을 끌어안은 채 저를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구해주세요. 제발 구해주세요. 40대 중년으로 보이는 여자가 저를 보며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전 털썩 주저앉아 어찌 해야 할 바를 모르고 있다가 이내 정신을 차리곤 모녀 쪽으로 다가가서 손에 감긴 쇠사슬을 풀어줬습니다. 옷도 축혀 세워 올려주었고요. 어떻게, 언제부터 여기에? 당신 남편이 우리를 감금해놓고 짐승처럼 부리고 있어요. 그 못된 새끼, 쳐 죽일 새끼가요. 얼른 경찰에 신고해줘요. 우리 좀 구해줘요. 우리 애가 많이 아파요. 도와주세요. 여자의 말에 여자아이를 보니 어린아이는 한눈에 봐도 비쩍 말라 보이고 안색도 시퍼런 게 결코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 다급히 112에 신고를 했고 곧바로 경찰이 들이닥치게 됐어요. 그때부터 상황은 죽죽 흘러가게 됐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던 진실부터 남편에 대한 추악한 비밀까지 모두 선연히 펼쳐지게 됐죠. 저는 참 이때 어떻게 다 버티고 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딸아이와 엄마가 없었다면 그대로 정신을 놓고 싶었을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그 모녀의 정체는 남편이 좋아했던 여자였고 그 여자의 딸이었습니다. 남편이 다니는 술집 접대부였는데 자기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자 그대로 딸까지 납치해 감금해버린 것이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전 그 인간이 처음부터 이상했어요. 눈빛도 그렇고 저희 술집 단골이었는데 이상하게 팁도 많이 줘서 깨름칙했거든요. 여자는 제 남편이 이상한 사람이라는 것을 눈치채고 자기에게 해가 될 것 같아 일부러 만남을 갖지 않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몇 번이나 같이 살자고 했다고 해요. 두 집 살림을 하자고요. 그런데 그 여자의 거부가 남편으로 하여금 더 추악한 행동을 하게 만든 것이었죠. 지금도 전 아직도 잊지 못해요. 창고 뒤편에서 딸아이가 들은 짐승 소리, 그리고 저도 은연중 악몽처럼 들었던 울음소리, 그것이 실제 사람이 냈었다는 소리라는 걸 생각하면 너무도 소름이 끼칩니다.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었을까요? 더군다나 남편의 진술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죽이려고 했어요. 말을 하도 안 들으니까. 죽어도 싸잖아요. 어차피 술집에서 일하는 애인데 안 그래요? 만약 제가 정시의 모녀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남편은 죽일 계획이었습니다. 다행히 시아버지의 유언으로 제가 발견해서 살아나갈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나저나 저희 시아버지가 어떻게 남편의 이런 짓을 눈치채실 수 있었는지 전 그것이 미지수로 남아있었는데요. 도련님의 말을 통해 조금이나마 유추해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랑 아버지가 형수님에게 말하지 못했던 것이 있어요. 저희 형이 예전에 어렸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아이를 저희 집에 가두었던 적이 있거든요. 저와 아버지가 둘이 낚시를 갔을 때요. 돌아와 보니까 어떤 여학생이 형 방에서 울며 살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학교가 발칵 뒤집혀졌어요. 형이 아직 초등학생이고 해서 따로 처벌을 받지는 않았지만 형은 학교에서 쫓겨났고 저흰 그 뒤부터, 아니 특히 아버지가 형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죠. 아버진 형을 엄격하게 대하셨고 그런 행동은 절대 안 된다고 일러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형이 이제 그러지 않겠거니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마 아버지는 형이 아버지를 잘 만나려 하지 않았을 때부터 형이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눈치챘던 거예요. 충격적이게도 남편은 이미 어린 시절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느꼈던 비인간적인 감정들은 너무나 정확한 직감이었던 거였죠. 그리고 시아버지께서 딱히 어떤 부분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시아버지의 말이 아니었다면 모녀가 살아나가지 못했을 테니 지금으로선 그나마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남편은 현재 교도소에 있어요.
이 일이 끝나고 전 남편과 완전히 남남이 되어 딸아이와 잠깐 외국에서 살다가 다시 한국에 들어와 지내고 있는데요. 한국에 돌아오니 더더욱 전 남편이 생각나기도 하고 그때 일이 생각납니다. 이젠 전 남편이 된 그 인간, 그 추악한 인간과 살을 맞부딪히며 살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나 끔찍한 기분에 사로잡히곤 해요. 한동안 정신과 치료를 오래도록 받아야 할 만큼 저 역시 내상이 컸지만 그래도 지금 딸과 이렇게 평범한 생활을 해나갈 수 있음에 감사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 얘기를 들으시고 충격받으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따뜻한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건강하세요.